순서가 바로 잡았으면 비용도 작게 들고 효과도 큰데. 그 순서라는 거는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해야 그렇죠. 된다. 핵심. 그래서 예. 정책과 국공시 발행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GDP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 그 6번째를 한번 살펴보죠. 정부 정책과 국공채 발행 규모도 영향을 끼친다. 예. 어떻게 그러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앞에서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이 정부가 아까 사업을 하는 거는 아예에서 곡선을 이동시킨다 했잖아요. 네. 그거는 곡선상에서 금리와 연관시키 가지고 이동될 때는 곡선의 기울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경기 불황일 때는 이 가파르거든요. 네. 금리 인하에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정부가 그 재정 적자를 통해서 의왕 돈 푸는 거니까. 그렇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면 이 선이 오른쪽으로 이동돼 버려요. 갑자기 확 그 뭐죠? 그 수요가 확 생겨버리는 바로 거예요. 고속도로가 생겨버린다는 네. 거예요. 바로 고속도로. 금리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물류병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제 금리가 내리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큰데 그 순서가 중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그 순서를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정책이 실패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순서가 바로 잡았으면 비용도 작게 들고 효과도 큰데. 그 순서라는 거는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해야 그렇죠. 된다. 핵심. 아까 유가를 손대듯이. 그래서 미국이 융합 능력이 있고 지식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까 외운 지식 수준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응용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 말씀 들으니까 요즘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예. 그 이렇게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지금 나온 정책들 앞서서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대책을 먼저 탁 터뜨려 놓고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라는 그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동의 못 해요. 그래요? 차라리 그 독일식으로 해버리면. 공영제로? 그래 버리면 뭐 간단하죠. 그러고 금리를 또 차별해 주면 됩니다. 이래 하더라도.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에 관한 하는 아까 무주택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네. 뭐 친인척간 다 계산해가 다 그 감안해가 남의 이름으로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이제 아까 자기 이름이 아닌 금융실명제 원칙도 지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20%다. 20% 금리 적용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소득 생긴 거는 80% 해소한다. 그래 보면 가격 내리면 뭐 바보 돼버리잖아요. 그 대신 새로 공급되는 무주택자에서는 주거복지도 행복의 한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차등화시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책금리라는 게 차등하고 있어요 이미. 산업합리화자금 금리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 조절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돼요. 왜 그 산업합리화 기업을 도와주는 거는 괜찮고 아까 서민들의 복지 내지는 서민들의 균형 성장 또 국민 전체 간의 균형 발전 이거는 왜 금리를 차등 적용하면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핵심을 먼저 잡고 해나가면 성공적인데 그 순서가 잘못되면 이러한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실패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 정책과 국공시 발행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거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서를 뭐를 하기 위해서 국공채를 발행한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해가지고 정권시장 부양책을 썼잖아요. 그죠? 그렇죠. 2012년. 그것과 부동산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도 이제 책에 많이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증권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결국 기업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활동을 더 이렇게 왕성하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아까 기존에 이미 생산된 거 있잖아요. 아파트 다 그렇잖아. 90%는, 5%는 이미 생산된 거예요. 네네. 그걸 가지고 거래하거든. 네. 나머지 조금 아까 분양하는 거, 그건 한 23%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의 돈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그것을 아까 뭐 실명제도 지키고 아까 공평행평이라는 이 문제도 사실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어디가 공평이냐 이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돈을 자식한테 넘겨주면 그건 문제가 많고 내가 잘하는 노래를 재능을 타고나서 그건 괜찮은 거냐 이거죠. 이 얘기를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물려주는 거는 문제가 많고 아버지가 노래 잘하고 어머니가 노래 잘해서 내가 물려받았어. 그거는 합리화 되는 거냐라는 거지. 공평의 문제와 관련해서. 네. 또 머리가 좋은 사람, 흔히들 우리나라식으로 머리가 좋은 게 어떤 게 모르겠는데 일단 암기 잘하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머리 좋다고 해요. 네. 저는 뭐 절대 동의 못 하는데 예? 분석 능력이 있어야죠. 암기서 뭐 진행지수 100만 되면 되고 인터넷 찾아보면 요새 다 있잖아요. 외울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러면 물려받은 거는 공평과 형평에 지금 따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철학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까 뭐 정부가 잘하니 못하니 따질 그런 건 아니다. 그건 모든 분야에서 공평, 형평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호를 표시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크냐만 따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DP를 건강하게 하고 아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진짜 올리려고 하면 일본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뭐 수량을 가지고 조절해봐야 국민이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런 거. 여튼 오늘 제가 조금 흥분했네, 그죠? 네. 그럼 이제 다시 캄다운을 하시고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G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일곱 번째로는 대학 교수나 경제 전문가 등 여론주도 계층의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예, 왜 이렇게? 앞에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표절 박사 자꾸 얘기를 했는데 자꾸 표절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들이. 그죠? 자기들이 분석하고 이러면 이것을 생산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성장이론으로. 제가 지금 다음 책에 나와요. 이 공식을 바꿔가지고 성장이론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그러면 이게 이 꼴이 안 되겠죠. 성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 이론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표절한 사람은 평생 죽어도 깨어나도 성장 이론이 안 나와요. 그죠? 올바른, 그러니까 주도층에서, 그러니까 실력 있는, 그러니까 실력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는 이런 네. 대학 교수나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여론을 형성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들이 나오는데 잘못된 예측이 나오면서 뭔가 우리가 피해를 입는 그렇지. 경제가. 경제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덟 번째로 바로 들어갈게요. 중앙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회사 임직원도 능력이 중요하다. 이것도 같은 논리겠죠? 그렇죠. 엄청 중요한 얘기죠. 사실 우리 지금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외화자산 그 금액을 보니까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한 1조 달러가 넘더라고요. 상당하네요. 1조 달러면 우리 외환 휴고가 2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 간 것들은 내가 보기 별 재미 못 봤을 것 같아. 지금도. 근데 중국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여기서 한 번 충격을 받아가 주식시장에 조정을 받아보면 중국에 간 돈 다 묶여버려요. 외환수급 사장이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면 환율에 대응을 못했다 이거 아까 내려간다고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수출업체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 다 팔아버렸어. 내려간다고 보고. 다시 사야 돼. 그러면 이게 또 피해자가 또 생기잖아요. 달러를. 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지식융합력이라는 거는 많은 분야에서 많이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이것도 같은 얘기겠네요. 아홉 번째 요소도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경제 지식 수준과 응용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흡이거든요. 쉽게 하면 우리가 그 케미가 뭐 맞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궁합이 맞아야 된다. 근데 앞에서 엉터리로 얘기하면 여기서 아닌 것 같은데 가면 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는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지. 그게 부동산 시장이란 말이야. 정책 당국은 이건데
안정인데 여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거꾸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럼 다른 것도 안 믿어. 그렇죠. 무능한 애들이 하는 게 똑같지 뭐, 그죠? 그래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정부 관리 출신이니까 이 얘기 하는 거야. 재정경제부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 하는 거야. 예? 다른 데 있어서는 존경해서 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참 무능한 사람인 건 이제 알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이네요. 자산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타이밍 선택도 중요한 GDP의 영향 요소다. 지금 우리에서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앞에하고 연결되는데 정권 투자 전문가들이 이럽니다. 많이 오르고 나면 미국 가자, 중국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저 중국 상해지수 5천가 그 1만 간다 이거야. 향후 2, 3년 이내.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때 상투야. 그러니까 당해버려. 그죠? 네. 또 유럽이나 미국처럼 위기가 와서 그때 타이밍인데 큰일 나 미국 몰라게 이제는 달러 그 기축통화 지수도 붕괴돼. 그죠? 네. 유럽도 이제는 끝났어. 그죠? 그랬거든. 실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반인들도 무서워. 안 그래도 무서운데. 그죠? 전문가라고 해서 합시고 나와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니 이거는 무서워 죽겠는 거야. 그건 못하는 거야. 근데 항상 그러니까 맨날 거품이 엄청 발생했을 때, 요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분은 중학교 나오는데 저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인데 중학교 나오고 사업을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주식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주가 지수가 아마 고점 일목이 한 달 가까이 됐으니까. 3,100선, 200선. 네, 고점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가 하려고 하는 거 주식 시장이 끝난 것 같다. 예? 그러고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몇 개 종목 빼놓고 많이 냈을 거예요. 지금. 대부분 종목은 내렸을 거라. 지수가 유지가 돼도. 원래 지수가 수평이 되면 대부분 다 깨먹어요. 왜냐면 속박에 오르는 게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 게 내리고 또 다른 게 예, 오르기 때문에 지수가 유지되면 90%는 손해봐요. 그래서 그 친구는 다음에 저놈은 이제 그 중에 10% 내놔라 그럴 거예요, 내가. 못하게 했으니까. 네. 예? 그래,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얘기야. 투자의 타이밍. 타이밍을 갖다 늘 하락할 때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작년 초에 나스닥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나스닥에 들어가라고. 근데 그때 들어가서 난리 났잖아. 지금 한 100%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안 들어가고, 그때는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는 거는 되게 무섭죠. 예. 남들이 막 다 돈 벌고 있다 소문이 나서 많이들 들어가면 같이 동조화 현상으로 예. 뭔가 안심이 되고. 그럼 한국 가지 말고 나스닥 들어가라 했거든요. 근데 한국 수익률 지금 주가지수 뭐 50%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100%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 골랐다 하면 200% 올랐지.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뭐 10배까지도 올랐었으니까. 예. 여하튼 그래서 타이밍은 이것도 지식 융합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지식 중에 아까 정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아까 관계 있잖아요. 실물과 금융시장의 관계, 또 금융시장과 금리와의 관계, 또 금융시장과 실물과 환율과의 관계, 또 환율과 채권과의 관계, 환율과 주식시장의 관계, 또 미국 경제와 일본 경제의 관계,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의 관계. 이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환율 전문가가 되는데 30년이 걸린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30년이 걸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한 액수를 활용을 하잖아요. 특히 채권 투자자들은 뭐 엄청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 선택하는 그 타이밍이 결국은 엄청난 그 이익의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런 채권 기관 투자자들이 그럼 지금 앞으로 만약에 그 소장님 말씀대로 환율을 볼 줄 모른다. 만약 좀 이렇게 약간 좀 부족하다 하다면 어떻게 그걸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볼 적에는 우선 공부를 해야죠.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미국이나 영국이 아까 금융 선진국이잖아요. 네. 사실 역사를 보면 100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죠? 100년이 걸려가 지금 수준에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공부가 선배로부터, 그죠? 선배들부터 축적이 된 거예요. 아까 로마 역사를 얘기했는데, 그 선배님 덕택에, 조상님들 덕택에, 이태리가 강국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융도. 지금 있는 세대, 내가 IMF 때도 환율 많이 올랐잖아요. 2008년 올랐, 그럼 10년 동안 뭐 했냐, 이거야. 공부 안 하고. 똑같은 일이 왜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걸 해가 외워가지고 얘기를 하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잘하는 게 될까요? 그렇지. 어떤 식으로 해야?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유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는가 봐. 이거를. 그 얘기를 비서에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유태인처럼 토론을 하라. 지금 우리 대표님하고 제가 시간만 있으면 토론하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배가 고파요. 한 2시간 하고 나면. 그러니까 한 7년간 이렇게 한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토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이건 어땠는데요? 이거는 어떻는데요? 하니까 한 7년 정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이 늘은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걸 왜 제가 이런 것을 학교에 저도 공무원 시험 치으니까 이거 그대로 외우고 답 썼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졌지. 이게 채점하는 사람이 교수들인데 출제자고. 그러니까 그때는 나도 이대로 외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거 왜 외웠지? 아무것도 이해도 못하고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기억에 오래 남는 거야. 쉽게 하면 30년 전에 공부한 건데 40년 됐나 이제. 예? 그때 얘기가 지금 기억 다 나는 거야. 토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토론식으로. 아,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말도 안 돼. 라는 얘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네. 지금 금리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슈퍼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금리 20% 올라야 돼요. 근데 연준도 저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동의 못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금리 조금 오르고 말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1.5%, 1.6% 혹은 뭐 2%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예. 그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요 순간, 예. 요 순간이 넘어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다음 순간은 확 뭐 4, 5%, 뭐 7% 이렇게도 뛸 수 있는 게 그것도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예.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왜 그러냐 하면요. 금리가 그렇게 올라오면 우선 벌써 증시가 충격받잖아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충격받을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무슨 물가 올라요? 돈이 없는데. 쓸 돈이 없는데. 금리가 오르면 네. 물가가 오르면 돈이 없어진다는 거야. 쉽게 하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아까 20, 30%, 아까 이 논리면 20, 30%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질금리가 뭐냐고 반문한 거예요. 초등학생처럼 뭐 명목에서 인플레이션 빼고 그거는 초등학생 6학년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실질금리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실질금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실질금리가.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미국보다 실질금리가 이제 오를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중국도 대표적인 나라예요. 펀더멘털이 약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환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요. 실질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별 볼일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 나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국도 그 경험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아까 그것이 원자재일 수도 있고 또 금리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환율일 수도 있고 안 하면 실질금리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그래요. 일단 복합적으로 볼 능력을 키워야 된다. 결국은. 그러면 복합적으로 볼 능력은 다양한 분야에 우선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철학도 알아야 되고 물리학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굉장히 작용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경제는. 그러니까 물리학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그 경제 이론조차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부터 변해야 되고 학교 수업도 토론식으로 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한 10년 걸리고 나면 수준들이 이제 레벨업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그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GDP와 관련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GDP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